자, 미시경제학 첫 주 두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우리 예산 제약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예산 제약은 베리안 책 2장에 나와 있고요. 이준 교수님 책에는 5.1장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디맨드 커브가 과연 어떻게 유도되는지요. 근데 일단 소비자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는요, 경제학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가정하냐면은 소비자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물건 중에서요, 가장 좋은 컨섬션 번들을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2장에서 공부할 거는요, 과연 살 수 있는 게 뭔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게 이번 장의 목표예요.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베스트 번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커머더티가 상품이 딱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이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저번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실과는 달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되게 다양한 상품을 앞에 진열대에 둔 다음에 결정을 하죠. 어떤 거를 살지요. 근데 여기서 딱 단지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품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성립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면은 충분해요. 이 두 가지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이론들을 전부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이렇게 심플리파이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할 건지 이걸 X1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할 건지 이거를 X2라고 둘게요. 그래서 각각의 X sub i는요. 여기서 i는 1 또는 인데요. X sub i는 이 소비자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소비자가 과연 상품 i를 얼만큼 소비할 건지 그걸 나타내주는 consumption schedule 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consumption bundle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 묶음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apital letter X라고 써져 있는 건 뭐냐면요. 가능한 모든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셋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학 기호 이거 고등학교 때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번들이요. 만약에 이게 3,5다. 첫 번째 재화 3개 소비하고 두 번째 재화 5개 소비하겠다. 이러한 번들이 X에 속한다는 거는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이 엘리멘트가 요게 이 set X의 하나의 원소란 얘기예요. 하나의 원소란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가능한 거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첫 번째 재화를 오일이라고 하고요. 기름을 얼만큼 소비하는지 두 번째 재화를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shoes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단위로든 정말 이게 구분이 이걸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5리터 살 수도 있고 1.25리터 살 수도 있고 1.1리터 살 수도 있고요. 이런 재화를 우리가 perfectly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divisible good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shoes 같은 경우는요. 신발을 1.5켤레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discrete good이라고 얘기를 해요. discrete go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재화가 오일이고 두 번째 재화가 shoes다. 그러면은 예산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번들의 조합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이 X를 일단 두 숫자 모두 X1이나 X2나 첫 번째 재화 오일을 얼만큼 소비할지 그 다음에 shoes를 몇 켤레를 살지요. 둘 다 0보다는 커야죠. 그쵸? 0이나 같거나 커야죠. 근데 여기서 X1은 아무런 실수예요. 그쵸? 그래서 X1은 그냥 아무런 숫자 가능한 거죠. 실수 뭐든지 가능한 거죠. 반면에 X2는 여기서 이제 정수여야 되죠. 그래서 integer value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선택 가능한 모든 번들을 모아놓은 set
또는 consumption choice set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주어진 소득하에서 선택 가능한 셋은 뭐냐면요. 자, 이걸 이제 예산 집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budget set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주어진 가격에 의해서 첫 번째 상품의 가격이 P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상품의 가격이 P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재화를 X1만큼 산다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곱한 게요. 이게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P2 times X2는 두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요. 이걸 둘 다 더한 게 한마디로 total expenditure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총 지출이죠. total expenditure.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요. 그쵸? 그래서 총 지출이 총 소득을 넘어설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대출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소비자가 어떠한 그런 은행의 어떤 대출 이런 거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것만 딱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집합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총 지출이 총 소득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예산 제약식, 영어로는 budget constrai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constraint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두 재화를 두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이요, 그 사람의 총 소득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재화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P1X1 플러스 P2X2가 N보다 같거나 작다가 예산 제약식이 되는데, 3개일 때나 4개일 때나 5개일 때나 또는 일반적인 N개일 때나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재화가 3개일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재화 얼만큼 소비하고, 두 번째 얼만큼, 세 번째 얼만큼, X1, X2, X3 이제 세 가지 이제 원소를 결정해야죠. 자, 이게 일단 가능해야 되고요. 선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화 사는데 필요한 비용,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총합이 인컴을 넘지 말아야 되죠. 그쵸? 만약에 N개일 경우에는요, 역시 똑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X1부터 총 지금 N개의 재화가 있는데요. 그쵸? 이게 선택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한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summation notation을 이용해서 P sub I, X sub I 이걸 전부 다 1부터 N까지 다 더한 게 이제 총 지출이 되겠죠. 자, 이게 N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제 이게 요 번들은 X1부터 XN 이 번들은 이제 affordable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두 가지 재화만 있는 거예요. 이 assumption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general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비자가 과연 우유를 얼만큼 소비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요. 그럼 관심 있어 하는 그 상품을 X1이라고 놓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라고 놓고요. 그럼 이 X1은 이 소비자가 우유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얼만큼 소비하는지 보고 싶다, 한 달에 얼만큼 소비하는지 보고 싶다, 이런 주어진 기간 내에 얼만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X2는 나머지 재화에 대한 지출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X2는 몇 개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재화에 대한 총 지출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예산 제약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유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우유를 얼만큼 소비하는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화에 대한 총 지출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P2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벌써 지출로 계산이 된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P1X1 플러스 X2가 총 지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N보다 작다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2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다른 재화를, 우유를 제외한 모든 다른 재화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composite good 또는 이런 거를 numerator라고 부르기도 해요. numerator. 왜냐면은 이 X2가 한마디로 우유에 지출된 그런 우유 소비에 지출된 이 X에 비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더 큰지 이 기준점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numerator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유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대한 소비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X1을 음식이라고 두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재화를 전부 다 이제 우유가 이제 이렇게 X2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보고 싶다. 그럼 첫 번째 재화를 자동차로 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X2에 몰아넣으면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재화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화에 대한 이 assumption이 생각보다 그렇게 restrict한 그런 assumption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줄 수가 있죠. 예산 제약식은 P1X1, 그 다음에 P2X2인데요. 이렇게 재화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X1, X2 다이어그램에 이 예산 제약식을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제약식은 이건데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재화를 소비하지 않고 첫 번째 재화만을 소비했을 경우는요, 그럼 X2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되네요. P1X1이 M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걸 X1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M over P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재화만 소비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M over P1만큼 소비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바로 요 X축의 요 X 절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재화 소비 안 하고 두 번째 재화만 소비했다. 그럴 경우에 X1은 제로가 되니까 이때는 X2는 M over P2보다 작은 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예산 제약의 Y 인터셉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X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X2에 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M over P2 minus P1 over P2 그 다음에 X1이 되죠. 자, 이 그래프를 지금 여기 X2를 Y축에 놨으니까요. 마치 Y equals M over P2 minus P1 over P2 times X1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슬롭이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이 선보다 작은 곳에서 이 작은 곳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번들은 선택이 가능하죠. 그렇죠? affordable 해요. 선택이 가능할 뿐더러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어진 인컴 해서 이 번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짓셋이 돼요. 트라이앵글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이 슬롭 있죠. P1 over P2요. 이거는 이름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P1 over P2, 예를 들어서 P1이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2고요. 두 번째 재화의 가격이 4달러라고 하면은요. 그럼 P1 over P2는 1/2가 되겠죠. 자, 요 0.5라는 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요. 이걸 우리가 보통 relative pric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상대 가격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부르냐고 하면은 지금 첫 번째 재화를 사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재화를 사는 데는 2달러가 들죠. 그래서 2달러를 지금 지출한 거죠. 근데 2달러를 첫 번째 재화에 지출하지 않고 두 번째 재화를 사면은 0.5개만큼의 두 번째 재화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0.5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두 번째 재화로 표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회비용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0.5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서로 간의 트레이드가 가능한 그 레이쇼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재화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두 번째 재화 0.5개로 이렇게 서로 간의 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market trade ratio라고 또 역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이요. market trade ratio예요. 또는요. 정말 다양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은 전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지금 0.5를요. 지금 시장에서는 첫 번째 재화를 2달러로 가치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4달러로 가치 평가하고 있네요.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market evaluation ratio라고 역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과연 가치 평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 relative price, 두 번째 해석, opportunity cost, 세 번째, trade ratio, 네 번째, evaluation ratio.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버짓 라인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요 바운더리가 버짓 예산 제약, 선이고요. 예산 제약선이요. 또는 예산선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버짓 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트라이앵글, 이 면적, 이 안에 있는 이 에리어가 버짓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짓 라인 이퀘이션이 지금 딱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 컨슈머의 인컴이 증가했거나 떨어졌을 때 과연 버짓셋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요. 그러니까 버짓 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버짓 라인은 x2는 m over p2 마이너스 p1 over p2 그 다음 x1인데요. m이 만약에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울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m이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거였는데 m이 증가하면은 위로 이렇게 정확하게 패러럴하게 이렇게 shift 하는 거죠. shift up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이 감소하면은 정확히 또 역시 패러럴하게 아래로 shift down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동일한 슬로프를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인컴이 변했을 때는요. 반대로 P1이 변화했을 때는요. 지금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되는데 P1이 만약 예를 들어서 증가했어요. 그럼 이제 슬롭이 바뀌네요. 그쵸? 슬롭이 바뀌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였는데요. 그쵸? 만약에 P1이 증가하면은요.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Y-intercept는 M over P2. 만약에 두 번째 제어만 소비한다고 하면은 M over P2만큼 소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어만 소비한다고 하면은 M over P1만큼 소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P1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Y-intercept는 변함이 없네요. 그쵸? P1만 증가했으니까요. 단순히 X-intercept만 분모가 증가했으니까 전체 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shift in 하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1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X-intercept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버짓 라인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fan out 하게 돼요. 이렇게 fan out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shift in 하게 되고요. P1이 여기서는 증가했을 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P1이 감소했을 때요. 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버짓 라인과 또는 버짓셋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이제 알아보면은요. 만약에 첫 번째 재화에다가, 텍스가 t만큼, 여기서 이제 ad valorem tax라고 해가지고, 이 ad valorem이라는 거는 라틴어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면은, according to the tax가 돼요. 그래서, according to the value가 돼요. 그래서 가치에 따라서 세율이 정확히 부담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d valorem tax를 우리나라 말로 종가세라고 해요. 가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지금 가치니까 여기서 가격이죠. 가격의 10%만큼 텍스가 붙었어요. 그럴 경우에 버짓 라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P1이 첫 번째 재화가 하나당 유닛 프라이스가 $5였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10%의 세율을 매겨버리면 이제 내야 되는 게 $5.5가 되는 거죠. 한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5 내고 10% 세금이 요 가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총 50센트의 그런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은 세율 10%를 하더라도 가치에 따라서 세금 부담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 거를 ad valorem tax. 우리가 보통 판매세, sales tax 보면은 우리가 총 지출한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를 매기든가 5.5% 이렇게 sales tax를 매기죠. 자, 그런 걸 전부 다 종가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P1 앞에 이 percentage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걸 전체가 결국에는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버짓 라인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요. 자, 요거에 이제 종가세라고 불리는 ad valorem tax고요. 또 specific tax, 우리나라 말로는 종량세라는 게 있어요. 얼만큼 소비하는지 그 양에 따라서 액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격에다가 더 additionally t만큼 이렇게 세율을 매겨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면은 여기다 50센트를 그냥 얹어버리는 거죠. 아까 전에 같은 이건 10%인데 이제 퍼센티지로 매기는 게 ad valorem tax고요. specific tax는 거기다가 50센트 또는 $1 이런 식으로 매겨버리는 게 종량세예요. 그래서 우리 담배에 관해서 이렇게 종량세가 매겨지는 거 알고 있죠? 담배 한 팩이 4,500원이 된 거는 원래 제가 알기로 마진은 한 1,2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3,300원의 세금을 이제 한 팩당 이제 매겨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종량세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효과는 똑같죠. 버진 라인에 미치는 효과는 역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화의 세금이 종량세가 매겨졌든 종가세가 매겨졌든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소비자로부터 뺏어가는 세금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부가 가끔 지원도 하죠. 그쵸? subsidy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subsidy 역시 가치에 따른 subsidy 또는 가치가 상관없이 양에 따른 subsidy로 이렇게 ad valorem subsidy, specific subsidy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bsidy가 주어졌다. 만약에 percentage로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아까는 더했지만 이제 subsidy S만큼 빼주면 되겠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음식을 사는데 어느 정도 10%의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줄 수도 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P1이 이제 한마디로 하락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버진 라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fan out 하게 돼요. 이 subsidy, specific subsidy 같은 경우에도 equation만 약간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P1 마이너스 S 곱하기 X1 P2, X2 이렇게 식의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효과는 결국에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유닛 프라이스가 이렇게 하락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ad valorem tax 또는 subsidy 아니면 specific tax 또는 subsidy요. 이런 거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매기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있어요. lump sum tax라고 하거든요. 일괄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아까 얘기한 이런 ad valorem 또는 specific tax 같은 경우는요. 소비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행동에 따라서 얼만큼 첫 번째 재화 또는 두 번째 재화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일괄세는 말 그대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때려버리는 게 일괄세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의 몇 퍼센트, 그래서 10%를 그냥 일괄적으로 더 걷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인컴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라고 했으면은요. 10만 불이라고 했으면은 10분의 1을 내야 되니까요. 인컴이 9만 달러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인컴의 하락이 이제 오는 거니까요. 인컴의 하락이 오는 거니까 버짓 라인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버짓셋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더 슈링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이셔닝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레이셔닝의 대표적인 이그샘플이 제가 구글로 이미 찾아놨는데 1973년도에 아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오일샥이 있었어요. 오일샥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름을 구하기가 기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각 그 스테이트에 이 정도 이상의 소비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거 이제 이 패널 보면 알겠지만 각 소비자당 10갤런 이상의 가스를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태풍이 정말 심각한 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그런 가격이 막 엄청 뛸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레이셔닝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 이상의 그거
밖으로는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당 제도를 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버짓셋이 어떻게 되죠? 지금 원래 오리지널 버짓셋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정부가 요만큼 이상은요. 첫 번째 재화에 관해서 요 이상은 안 된다. 요 X1 bar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 요만큼을 이제 떼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버짓셋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돼요. X1 bar요. 여기 이제 요 안에 있는 트라이앵글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는 원래는 affordable 할 수 있었지만요. 이제 X1 bar 이상은 한마디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사다리꼴이 이제 버짓셋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비량에 따라서 텍스 레이트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example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재화가 예를 들어서 1이고요. 가격이 1이고 두 번째 재화가 가격이 2였어요. 그 다음에 총 인컴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오리지널 버짓셋은 이렇게 생겼죠. 오리지널 버짓셋은 지금 두 번째 재화는 5개 소비할 수 있고요. 총. 그 다음에 첫 번째 재화는 총 10개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이제 버짓 라인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트라이앵글이 이제 버짓셋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재화에 대해서 5개 미만일 때는요. 5개 미만 소비할 때는 텍스가 제로고요. 근데 만약에 5개 이상 소비한다 이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텍스 레이트이 예를 들어서 50% 정도 나왔다고 할까요? 자, 이러면은 지금 여기서 5개까지 잘라줘야죠. 5개까지. 여기까지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5개 이상 사면은요, 이때 이제 P1의 가격이 더 이상,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1이 아니고, 이제 50%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쵸?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원래는 P1 over P2가 1/2였는데요. 여기서 지금 1/2의 레이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1.5 대 1.5분의 2요. 다시 얘기하면은 4분의 3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킹크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x-intercept는 뭐가 되냐면요. 이제 얼만큼 1.5니까요. 얼만큼 더 소비할 수 있냐고 하면은요. 4분의 3이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5니까 여기가 지금 2.5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총 얼마 소비한 거냐면은 7.5만큼 소비한 거네요. 잠시만요. 7.5인가? 잠시만요. 1.5. 만약에 전부 다 첫 번째 재화 소비했으면 여기까지 5개. 그러면 이제 $5가 남는 거죠. $5에서 각 유닛이 이제 1.5달러니까요. 이 계산이 정수로 안 떨어지네요. 50분의 15. 그래서 10분의 3. 3.33. 여기 요 좌표가 8.33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 마지막 example은 이제 food stamp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1964년도에 food stamp라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 제정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가난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가난과의 전쟁을 가난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이 푸드 스탬프라는 제도가 이제 처음 나온 거거든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무슨 가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대표적으로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나라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 poverty index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poverty rate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인구마다 과연 몇 %가 주어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필수 생활 그런 필수 지출금이 있죠. 만약에 필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달 아니면 매년 써야 되는 그런 지출금이요. 그 지출금만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비율이 몇 %인가? 여기 보면은 1960년대에 되게 20%를 상회하다가
되게 이제 높은 비율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1964년도에 이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공짜로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 왜냐면 사람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의 영양분은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해줘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게 이 푸드 스탬프예요. 그래서 이 푸드 스탬프 보면 알겠지만 제일 위에 거 녹색은요, 요 한 장을 내면은요, 요걸 쿠폰을 내면은 10달러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5달러, 요거는 숫자가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화폐 대신에 이 쿠폰은 오로지 음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이에요. 요걸 이제 나눠줬거든요. 그 인컴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품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런 기프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프트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한 번의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5달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인컴이 100달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화의 가격들은 1로 지금 normalize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버진 라인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5달러, 그 다음에 음식을 얼만큼 소비하는지요. 그래서 이걸 XF라고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요, 그냥 나머지 재화를 전부 다 XG로 묶어놨으니까요. 나머지 재화에 들어가는 지출을요. 자, 요게 100보다 작은 거요. 요게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10장의 푸드 스탬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한 장은 5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10장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한 번 먹는데 5달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짜로 10번의 음식이 제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생겼죠.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다른 재화에만 소비한다? 그러면은 100만큼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음식만 소비한다? 그러면은 20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한마디로 10번의 음식이 공짜로 들어왔죠. 그쵸? 10번의 음식이 공짜. 그러니까 여기서 10 여기 마크해 주고요. 10번의 음식을 먹어도 전혀 변화가 없죠. 전혀 변화가 없고 여기서 이제 요 직선 그대로 패러럴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총 30번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번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재화의 100불만큼 소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10번 이상이다? 그럼 이제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만약에 푸드 스탬프가 각각의 스탬프가 2달러밖에 가치를 안 됐으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 장 내고 한 번 먹는데 5달러니까 3달러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자, 2달러의 가치 푸드 스탬프로 10장 받았을 경우에는 버짓셋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달러를 10장 받았으니까 총 20달러의 쿠폰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푸드 프라이스는 5달러예요. 그러니까 총 4번을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스탬프로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20, 100. 그러니까 스탬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버진 라인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2달러의 쿠폰을 10장 받았을 경우에는 총 4번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인터셉트의 값은 24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바로 다시 전 단계로 가가지고요. 각각의 푸드 스탬프가 5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5달러의 가치의 각각의 스탬프가 블랙마켓에서 3달러로 거래가 될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이제 스탬프를 딴 사람한테 3달러를 주고 팔 수가 있어요. 자, 3달러 주고 판 다음에 그 돈을 다른 재화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120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스탬프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5달러의 가치, 아까는 5달러의 가치를 지금 10장 받은 거죠.
그래서 스탬프를 그대로 자기가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버진 라인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팔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의 기울기는 뭐냐면요. 요 라인의 기울기는 지금 5가 되네요. 잠시만요. 5가 되죠. P1 over P2에서요. PF over PG에서 지금 5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3달러로 팔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전부 다 팔면은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그 금전을 얻게 되는 거죠? 30만큼 추가적으로 금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으면은 130달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130과 연결되는 자, 요 선이 그래서 요 선, 그 다음에 요 검정색 선 아래에 있는 자, 요게 이제 버짓셋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3이 되네요. 그쵸? 3이 되네요. 약간 요 검정색 직선에 비해서는 약간 플랫한 자, 그래서 요 모양의 버짓셋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버짓 컨스트레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서 이 버짓셋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이걸 알아봤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모든 거는 소비자가 과연 살 수 있는 재화는 무엇인지요. 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소비자의 이제 preference를 갖고 과연 가장 좋은 번들은 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